자, 오늘은 이성선 작가의 고향의 천정이라는 현대시 작품 하나와 손택수 작가의 밤물 눈금이라고 하는 현대시 작품 마찬가지입니다. 예, 두 개의 현대시가 하나의 세트로 가나 지문으로 구성된 지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생님은요, 사실 이런 문장을 읽을 때에도요,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아마 여러분과 읽는 해상도의 차이, 화소의 차이, 깊이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요, 이런 계기라는 단어를 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뭐가 떠오르냐면 기준선이 하나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계기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 계기, 그 시점, 그 상황을 기준으로 before, after가 갈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건 과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과거의 기억이 before가 되고 어떤 계기, 어떤 기준선을 기점으로 그것이 되살아나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의 삶에 어떤 화살표가 가게 되는구나. 그걸 영향이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면 과거, 계기, 현재, 영향. 얘네들을 파악해야 되겠다. 얘네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 시를 읽는 기준이고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세팅하고 시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이런 연습이 좀 여러분들 돼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첫 번째 문장을 읽었으면요, 두 번째 문장은 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붙여서 그 이후의 문장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문장은 일반화한 이야기잖아요. 일반화된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가와 나의 구체적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화된 이야기 밑에 가가 있고 나가 있는 거니까 이 가와 나에 대한 문장을 읽을 때는 얘를 붙여서 읽을 의도와 전략과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적용해 봅시다. 가의 화자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오케이, 그럼 기억. 근데 할머니와의 기억이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오케이, 연결은 이제 얘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과 정서적 충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요, 선생님은 계기는 안 나왔네.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잡고 시를 들어갑니다. 네. 자, 한편 나의 화자는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고 얘는 계기가 나왔네.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선생님의 읽는 깊이의 수준, 화소와 해상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 선생님과의 수업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습을 꼭 해보시고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게 되고요.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하게 된다. 이렇게 잡고 이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향의 천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천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표준어가 아니에요. 원래 천장이 맞습니다. 천장이 맞고, 천정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천정부지라고 하는 사자성어일 때만 딱 천정을 씁니다. 이건 천장을 모르고, 그러니까 가장 위를 모르고 부지한다는 거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솟구치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걸 천정부지로 상승한다,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럴 때 이제 쓰는 사자성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이제 일본의 사자성어를 번역하면서 들어갔던 표현이기 때문에 천정이라는 단어를 인정하는 것으로 표준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천장이라고 써주셔야 문법에 맞습니다. 우리 뭐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문학에서는 이렇게 일부러 문법, 표준어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가기 위해서 좀 설명을 부연해 보았습니다. 자, 1년부터 한번 가볼게요.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걷고 계셨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1년을 읽을 때요, 이런 이제 1년을 읽으면 오케이, 먼저 긍정정서겠구나, 요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샷이라고 하는 형태소, 요 이제 글자는 사실은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에다가 엇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형태잖아요. 시, 엇이 준말로 샷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 선어말 어미 시는 높임법, 주체 높임법, 즉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고, 선생님은 요 엇이라는 글자에 좀 눈이 갑니다. 계셨습니다의 샷에 엇이라는 형태소에 좀 눈이 가요. 이렇게 읽는 연습을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케이, 지금 과거 회상하면서 시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1년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뭐 밭둑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 시절의, 유년 시절의 기억과 관련된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1년에서는 이 정도 정보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뭔가 평화롭고 안정감이 들고 좀 행복하고 그런 어린 시절의 동심의 기억들이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그냥 아름다운 전경을 묘사하고 있구나 요 정도 가져가시고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겠죠. 어린 시절 얼마나 이렇게 노는 게 재밌겠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니까 원래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고향의 전경의 모습, 그 시절 유년 시절에 내가 동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냈던 모습이 미화되는 거죠. 그걸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계절적 배경 등장했구나 이 정도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메밀을 꺾고 계셨죠.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이실 거고, 그 사이로 할머니는 가끔씩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셨습니다. 오케이, 나는 바람과 놀고 있어요. 장난치고 있고 할머니는 그런 나를 가끔씩 살피십니다. 여기에서 뭐 읽어주시면 될까요? 뭐 걱정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예. 걱정이라고 하면 좀 뭔가 부정적인 어감이 드니까 그거보다는 돌봄 정도의 단어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죠? 나를 돌봐주고 나에 대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할머니의 모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그죠?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나는 계속 몇 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향에서 밭둑에서 자라왔고요.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아주 커서도, 오케이, 그럼 현재로 돌아왔네요. 덜 자랐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뭔가 미성숙한 존재예요. 늘 그러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가 늘 그러했다는 거지? 그러했다는 건 뭔가 앞에 나온 표현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뭘 받아주는 걸까? 아주 커서도 나는 밭둑에서 바람과 놀았다는 거야. 뭐야? 좀 의미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했습니다 만으로 이어지잖아요. 만이라는 건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를 한번 꺾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앞에 부분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갔을 때 만이 나왔으면 뒤에 부분을 통해서 얘를 대비시켜주고 역접시켜주면 의미가 살겠죠. 좀 그런 전략과 관점을 가지고서 다음 연으로 넘어가 보면요.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3년과 4년의 의미를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석해 주셔야 되냐. 늘 그러했다라고 하는 건 나는 변한 것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할머니는 크게 변하신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게 적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할머니는 돌아가 버리신 거죠.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늘 그러했다 나는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벌써 몇 년인가 시간이 또 몇 년 또 흘렀습니다.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현재가 됐습니다. 그죠? 오늘 저녁 명석을 펴고 마당에 눈이, 돗자리를 펴고 마당에 눕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 회상이었다면 여기부터 현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어요? 우리 한번 여기 계기 찾아보자 했었습니다. 계기가 이제 나오겠죠. 뒤에 나오겠죠. 오늘 명석을 펴고 마당에 누웠어. 그랬더니 왜 할머니 생각이 났을까?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있는 어릴 적 메밀꽃.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기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화자는 성인이 됐겠죠? 그리고 오늘 밤, 오늘 저녁 뭘 보게 되나요? 요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보게 돼요? 정답은 뭡니까? 바로 별을 보게 됩니다. 메밀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이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 별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메밀꽃 생각이 난 거예요. 왜요, 선생님? 뭐 별이 메밀꽃이 핀 모습과 비슷하게 느꼈나 보죠. 그리고 뭐 메밀꽃이 보통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그냥 메밀꽃이 펴 있다고 느꼈겠죠. 그렇게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근거는 뒤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별을 본 거예요. 메밀꽃을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원관념이 돼야 되냐? 이거 한번 판단해 봅시다. 바로 얘가 원관념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얘가 원관념입니다. 별을 누구에 비유했냐면 메밀꽃에 비유한 거예요. 메밀꽃이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두고, 그죠? 나는 현재 있으니까요.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오. 이 메밀밭을 가져가셨다는 게 뭐예요? 별하고 연결하는 거죠.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네요. 그죠?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저 별 속에서, 즉 저 메밀밭 속에서 여전히 할머니는 나를 살펴보고 계셨었구나. 언제처럼요? 과거처럼요. 바로 요 이연이죠. 이연과 마지막 연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네. 화자가 실제 메밀꽃 밭을 오늘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별을 보고 그걸 떠올리게 된 거죠. 얘가 매개체가 되어서 이렇게 가서 할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시였습니다. 그럼 계기를 찾게 되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는 나와 달리 서리법을 통해, 자, 우선 가는요 서리법 쓴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통해, 오케이, 그럼 가에는 청각적 심상이 없어야 되는데 적절하네요. 청각적 심상은 나온 적이 없었고 시각적 심상이 주가 되는 시였었습니다. 가는 격정적 어조를,
선생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거니까 격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격정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감정이 격해야 되는데요. 이 시는요, 오히려 되게 무덤덤하게, 그리고 되게 정연하게 시를 썼습니다. 감정을 막 토로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씁니다 라고 하는 경어체를 사용했는데요. 경어체를 사용하면 조금 웬만하면 100%는 아니지만 어떤 부드러운 효과, 좀 더 내 감정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효과가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는 상승의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 뭐 메밀꽃 위에 빛나고 혹은 마당에 누워서 별을 보고 뭐 이 정도가 상승의 이미지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합니다. 대상의 역동성, 근데 여기가 너무 틀렸습니다. 대상의 역동성, 별의 막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러지는 않죠. 가와 나는 계절감, 맞네요. 대상의 변화 양상, 계절감을 통해서 변화 양상을 보여줬던가요? 계절감, 여기 늦여름이었잖아요. 늦여름에 뭔가 막 변화하는, 대상이 뭔가 늦여름이 되면서 뭔가 딱 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늦여름 전에는 없던 게 늦여름 후에 뭔가 변화하면서 뭔가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생기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절감은 맞지만 그 뒤에 있는 효과가 틀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1번, 3번, 5번 선지가 지워집니다. 그죠? 자, 17번입니다.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은 바로 밭둑, 즉 과거 유년 시절에 내가 놀던 공간입니다. 바람과 함께 놀던 공간이죠. 1번, 기억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공간이다. 너무 틀렸죠? 화자가 이질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아유, 무슨 이질감입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해도 틀리긴 해요. 뭐 동질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과거가 있는 기억 정도가 되는 거죠. 화자의 슬픔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슬픔이 해소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슬픔이 해소됐으면 그 앞에 슬픔이 있어야지. 슬픔이 명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해소된 적은 없습니다. 화자의 동심이 허용되는 공간 맞죠? 나는 그냥 바람과 놀기만 해도 할머니의 돌보심 아래에서 무럭무럭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화자가 경험한 적 없는 가상의 공간이다. 문제가 너무 쉽네요. 그죠? 답이 바로 나옵니다. 18번입니다. 가의 화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여기 문제 바로 나왔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음을 자신이 여전히 여기 안 읽었네. 자신이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그죠? 여전히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네, 그래서 너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기 찾는 거 보기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시의 본문에서 찾으라고 요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출제자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3번. 가에 커서도 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준다. 관련성이 없죠? 관련성이 없습니다. 답이 바로 나오네요. 4번. 가에서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는 행위는 회상의 계기가 되는군. 그죠?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는 행위가 바로 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는 행위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회상의 계기가 된다. 네, 1번하고 4번은 같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중복되는 선지를 만든 거 보니까 역시 교육청이 아직 평가원보다는 문제를 잘 못 만든다는 게 느껴집니다. 5번. 가의 화자가 별에서 메밀꽃을 떠올리는 것 맞네요. 그것은 현재의 삶에 아니네. 기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맞죠? 맞습니다. 자, 문제는 거의 다 풀렸지만 그래도 나를 봐야 되겠죠? 밥물 눈금입니다. 밥물 눈금. 밥을 지어본 학생들은 바로 공감하실 겁니다. 밥물 대중을 하는 것이, 그죠? 밥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대중을 해야 되잖아요. 가늠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때요? 질거나 된 밥을 먹습니다. 진 거는 너무 물을 많이 넣은 거고 된 거는 물을 너무 적게 넣은 거죠.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와, 이제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의 기법과 관련해서 여기 손마디, 손등, 그 다음에 손가락 주름, 이거 어떤 표현법을 사용한 걸까요? 바로 점강법입니다. 점층법은 점점 큰 거고 점강법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마디보다 손등이 좀 더 디테일하죠. 손등보다 손가락 주름이 좀 더 디테일하죠.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의 밥물 눈금을 대중하는, 가늠하는 실력이 점점 늘어났다.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는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 알 정도로 미세한 조정까지 가능한 엄청난 실력이 되었어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점강법을 사용한 거죠.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 해본다. 자, 요 시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현재 상황이네.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밥맛을 조금씩 달리 해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완전히 실력이 선수가 되었어. 이 정도의 의미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진짜 선수가 됐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여기에서 뭐예요? 과거의
기억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패러프레이징된 표현이구나라는 거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 빨간색부터가 바로 과거 회상이구나, 요거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물 눈금을 내가 정하는 그 중에 물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반물 눈금을 찾다 보면 물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랑 비슷해요? 논에 물을 대는 것. 논에 물을 대려면 적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골을 텄다가 그럼 물이 더 들어오겠죠. 또 물골을 막으면 물이 덜 들어오겠죠. 그 과정, 그 작업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나 고니까 엔드죠. 첫 번째는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예, 할아버지 생각도 하고 소년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재밌는데요. 밥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물에서는 얘를 생각하고 밥에서는 얘를 생각한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게 읽어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의 저녁인데 어떤 소년이에요? 한 끼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친구 집에 놀러가는, 어떻게 보면은 인성 파탄자인데 그러나 좀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죠. 그 두 가지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 자, 그래서 문현동이 과거죠. 근데 문현동을 수식해주는 요 관형 어구를 한번 보세요. 뭐를 느끼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바로 가난함을 느껴주셔야 됩니다. 한 그릇으로 세 그릇을 끓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죠? 많이 먹기 위해서, 그죠? 적은 양으로 많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내 손가락 마디에서 현재로 넘어왔네. 이런 거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손가락 마디는 현재였잖아요. 현재. 지금 반물 눈금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과거인 거죠.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 가난한 지붕은 문현동의 지붕이 되는 거겠죠.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귀 속으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났어요. 왜 슬퍼요? 일찍 철이 들었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뭐랑 연결해 주셨으면 좋냐면 얘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년이요, 화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가난했기 때문에 한 끼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좀 일찍 성숙하고 철이 빨리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거죠. 그래서 그 귀 속으로 뭐가 들려와요? 봉지살 탈탈 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는 다시 과거임을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탈탈 음성 상징어고요. 그리고 귀 속으로 소리가 들려올 때 됐으니까 청각적 심상입니다.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늙은 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읽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고생을 좀 많이 했구나. 이 정도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 반물 눈금에 하도 많이 재다 보니까 그 손가락이 좀 물에 퉁퉁 불어서 늙었다고 표현했나? 뭐 이렇게도 읽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확정 짓기는 어렵고 그냥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 정도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으시면 그냥 문학을 좀 더 여러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너무 중요합니다.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는 이라는 요 보조사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A에는 없고 B에는 있어. 대비가 되죠, 대비. 그래서 전기밥솥에는 눈금이 없지만 내 손에는 눈금이 있어. 그러면 그 눈금은 결국 뭐예요? 과거의 기억이 되는 거죠. 그죠? 나는 문현동 시절의 어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연결해서 읽어서 현재 모습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뭔가 여기에서 만족감, 마음이 따뜻하고 풍족해지는 것을, 그러한 정서와 감정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슬펐지만 그러나 현재 모습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가난하죠. 가난함에 대한 그런 기억들, 과거의 기억, 그다음에 지금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죠? 현재도 힘들 수 있는데 그것들을 과거에 아주 따뜻했던 어린 시절에 풍족했던, 마음이 풍족했던 거죠. 그때의 기억들을 통해 현재 자기의 모습을 긍정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렇게 시상이 종결되는 시였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세요. 나 서리법 있었나요? 없었고요. 나는 청각적 심성을 통해 왔고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그죠? 과거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들려오니까 어때요?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왔고요. 나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단정적 어조요? 그렇게 크게 단정적 어조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느껴진다.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여기도 느껴지네.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이거 단정적 어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의 기대감. 근데 기대감 드러난 적은 없었고요. 하강의 이미지요. 뭐 말하자면 얘는 상승하강 둘 다 쓰긴 했었죠.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했으니까. 근데 그게 물의 역동성을 강조하기에 쓴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계절감 없었습니다. 자, 니은은 뭐였죠? 문현동이죠. 문현동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조금 애매합니다.
지향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동그라미에 가까운 셈으로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요 수능에서는 절대 이렇게 애매한 선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네, 나올 때도 있는데 정답은 매우 선명하게 고를 수 있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번 니은은 화자가 동질감? 동질감은 뭐 없었고요. 니은은 화자의 그리움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문현동에서 뭔 그리움이 해소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화자의 성숙함. 이게 그래서 선제 바로 나온 거죠. 이거 참 어려웠죠. 성숙함이 요구됐었나? 어디에서 그걸 읽어주셨어야 되냐면 바로 요 포인트. 이거 왜 이래? 요 포인트. 요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숙해야만 했던 거. 그래서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죠. 요거를 연결해서 읽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네요. 5번. 니은은 화자의 경험이 축적된 현실의 공간이다. 이건 맞네요. 그죠? 자, 18번에 2번. 나의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통해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닌 늙은 손을 긍정하며 자기 위안을 얻고 있군. 너무 적절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나의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현재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 거. 이거 좀 애매합니다. 틀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다니 너무 대단해.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과거를 떠올리고 회상하게 되면서 그 기억으로 인해 정서적 충만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선후 관계로 따졌을 때는 적절하지만 인과관계로 따졌을 때는 틀리는 거죠. 그죠? 선후 관계는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서 결국에 과거 회상을 해서 그래서 정서적 충만감을 얻었어. 그건 맞지만 얘와 얘가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4번. 나에서 손가락 주름으로 밥물을 맞추는 행위는 회상의 계기가 되는 거 맞습니다. 5번. 나의 화자가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어. 그죠? 약간의 어떤 자부심도 느껴지고요. 그죠? 현재가 어떻게 있는 거야? 내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 느껴지죠. 그래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